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돈, 즉 세계 경제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경제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1997년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달러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글로벌 기축통화는 예외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80년간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포르투갈의 헤아라는 결국 붕괴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네덜란드의 길더와 역시 80년의 영화를 누린 뒤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5년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통화였던 영국 파운드와도 결국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통화는 똑같은 7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 제국은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통화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벌써 81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는 과거 제국들이 밟았던 7단계 패턴의 정확히 5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외연이 아닙니다. 지난 6세기에 걸쳐 4번이나 반복된 명백한 수학적 순서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연 역사의 교훈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만큼 현명한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을 만큼 오만한가? 지금부터 모든 기축통화가 겪는 7단계의 여정과 현재 미국 달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한 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통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 통화, 그리고 모든 국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제 통화를 의미합니다.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이를 인쇄해 실물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피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야만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끝없는 무역 적자를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통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국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는 그야말로 궁극의 경제 무기입니다. 제국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그 자리를 잃었을 때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7단계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군사적 지배력과 무역으로 장악. 모든 기축통화의 시작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핵심 무역로를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군대가 강한 것을 넘어 세계 상업이 흐르는 길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1450년대 포르투갈은 대양 항해수를 완성하며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을 열었고 이 길목을 군사력으로 장악했습니다. 고아, 물라카, 마카오 등 전략적 요충지에 요새화된 교역소를 세우고 대포를 앞세워 누가 어떤 조건으로 무역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향신료를 원한다면 포르투갈의 헤아라가 필요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대포가 뒷받침하는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자체 군대를 보유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의 거점을 빼앗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으며 네덜란드의 길더와를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은 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고 수에즈 운하, 지브롤터, 싱가포르 등 세계 무역의 모든 길목을 통제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하려면 파운드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 모든 대양을 지배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세계의 모든 주요 무역 길목을 통제하거나 인근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시작 1단계입니다. 미국은 1945년에 2단계를 달성했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막대한 무역 흑자와 부의 축적. 무역로를 장악하면 전 세계의 부가 당신의 나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500년대 포르투갈, 1600년대 네덜란드, 1800년대 영국 모두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미국 역시 1945년부터 1970년까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아시아의 기계, 자동차, 철강 등 모든 것을 수출했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갔고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부의 정점을 찍는 2단계입니다. 3단계, 기축통화 지위의 공식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세계는 이미 현실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통화를 세계의 공식 기축통화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최정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1944년 브레튼 우주협정을 통해 2단계에 도달했습니다. 44개국 대표가 모여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삼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단계의 영광 속에는 파멸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세계가 무역과 외환 보유고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달러를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해외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없는 적자는 결국 통화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세계의 통화가 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역 수지를 유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역설입니다. 4단계, 적자 지출과 분수에 넘치는 생활. 이 단계부터 패턴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기축통화국은 부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축적된 부를 소비하는 국가로 변모합니다. 과거 포르투갈은 브라질에서 들어오는 금으로, 네덜란드는 축적된 자본으로 금융업에 치중하며 영국은 해외 투자 수익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1971년 무역 수지가 영구적인 적자로 돌아서면서 4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적자를 메울까요? 바로 달러를 찍어 실물 상품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5단계, 통화가치 하락과 화폐 발행. 적자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만큼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국가는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즉,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과거 포르투갈은 동전의 은 함량을 줄였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쟁 비용과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5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그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과거 제국들이 동전의 금속 함량을 줄였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통화가치 훼손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달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6단계, 신뢰 상실과 대안 모색. 이 단계가 되면 세계는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다른 국가들은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포르투갈의 헤알화가 스페인 은화에, 네덜란드의 길더화가 영국 파운드화의 자리를 내주었듯 신뢰를 잃은 통화는 서서히 시장에서 외면당합니다. 현재 우리는 달러가 6단계의 초입에 들어선 징후를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석유 결제를 50년간 달러로만 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24년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달러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는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기축통화가 겪었던 똑같은 패턴, 즉 끝없는 적자와 통화가치 하락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단계, 대체와 붕괴.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로운 통화가 나타나 낡은 통화를 대체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은 합의가 아닌 시장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과거 스페인의 은 페소,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가 이전 통화를 대체했듯이 새로운 패권국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며 통화 질서는 재편됩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대체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6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자본 통제로 인해 진정한 기축통화가 되기 어렵고 유로화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은 가치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현대 무역량을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하나의 통화가 아닌 여러 통화가 경쟁하는 다극적 통화 체제로의 혼란스러운 전환기입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기축통화가 붕괴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과 부가 파괴됩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붕괴했을 때 파운드로 연금을 받고 국채를 보유했던 영국 국민들은 구매력을 상실하며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붕괴는 이미 느린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이후 여러분이 가진 달러와 원화의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약 25%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월급, 예금,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6단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가치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포르투갈 헤알화는 약 80년, 네덜란드 길더화도 약 80년,
영국 파운드화는 약 105년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이후 올해로 81년째입니다. 평균 수명에 도달했고 말기 쇠퇴의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 지구적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통화 붕괴는 지역적이었지만 달러는 세계 모든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달러 붕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600년간 반복된 패턴이 존재하며 달러 역시 그 길을 따라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부의 거대한 이전이 일어납니다. 패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이들은 자산을 보존하고 무시하는 이들은 부를 잃게 됩니다. 이 패턴은 정치적 이념이나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적자, 부채, 그리고 통화 가치라는 냉정한 수학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단계와 7단계는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성에 가까운 확률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기축통화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침략이나 재앙이 아니라 수학에 의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모두가 그 현실을 인정할 때쯤이면 전환은 이미 끝나 있을 것입니다. 4번의 역사가 반복되었고 지금 5번째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